공감 능력, 축복인가, 생존 본능인가? 당신의 공감 능력,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면 단지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전략일 뿐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 공감 능력, 세상에서 가장 큰 강점인 동시에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짐처럼 느껴진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생존 본능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공감 능력자는 어릴 적 이기적일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아이들이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면 내 욕구는 감춰야 한다. 어린 시절 이런 걸 배우며 자란 아이들이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칼 융의 마지막 메시지에 담긴 공감 능력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다룹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믿어온 공감, 자비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공감 능력은 어떻게 어린 시절의 경계심에서 시작되었는가? 왜 번아웃이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가? 그리고 신성한 이기심을 되찾는 일이 어떻게 관계와 삶을 변화시키는가? 이 모든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공감 능력으로 인해 생긴 가장 깊은 상처가 어떻게 당신을 온전함으로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레볼루션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성장과 통찰을 위한 여정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공감 능력, 정말 타고난 축복일까요? 아니면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치밀한 전략일까요? 칼 융은 인간의 심리가 환경에 맞춰 극도로 창의적으로 적응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이런 적응은 종종 경계심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이 아이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피는 법을 배웁니다. 누군가의 작은 제스처, 목소리의 미세한 톤, 심지어 침묵 속의 숨은 의미까지도요. 왜냐하면 그들의 안전은 바로 이 신호들을 읽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특별한 공감 능력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진짜 정체는 위험을 감지하도록 훈련된 신경계의 반응일 뿐입니다. 신경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트라우마와 아동 발달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신경 경로를 재구성한다고 해요. 편도체는 과민해지고 자기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끊임없이 타인의 행동을 예측해야 한다는 필요에 맞춰 발달합니다. 쉽게 말해 아이는 자기 감정을 처리하기도 전에 분위기 읽기의 달인이 되는 거죠. 칼 융은 이런 현상을 개별화의 초기 단계에서 벗어난 우회로로 보았습니다. 안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대신 아이는 외부의 단서에 맞춰 자신의 정체성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다른 사람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이유로 많은 공감 능력자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 곁에 늘 있어주면서 자기 자신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적응은 변화를 위한 씨앗을 품고 있다. 당신은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준 역할에 갇혀 있나요? 칼 융 심리학의 핵심에는 그림자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는 단순히 우리의 어두운 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억압해야만 했던 진짜 나의 일부를 뜻하죠.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그 그림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잔인함이나 어두운 면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림자 속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나로서 존재할 권리, 욕망할 권리, 아니요 라고 말할 권리, 그리고 스스로를 우선시할 권리 같은 것들 말이죠. 칼 융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자연스러운 수준의 나르시시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두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시기를 통해 아이는 강한 자아의 기초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 거부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기적이면 위험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 좌절, 자기 주장 같은 진짜 감정과 충동은 그림자 속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페르소나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돌보는 사람,
언제나 들어주는 사람. 겉으로는 이상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페르소나가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자아는 점점 묻히고 공감자는 결국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배우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친절함으로 칭송받지만 정작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만나는 것은 어둠과 싸우는 일이 아니다. 그림자 속에 부당하게 버려진 나의 일부를 되찾는 일이다. 공감자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피했던 단어, 아니요를 죄책감 없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소진, 단순히 지친 상태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나 자신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까요? 우리가 그림자를 외면하면 결국 우리의 심리는 균형을 되찾기 위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를 보상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성격의 한쪽이 지나치게 발달하면 심리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이 보상은 종종 소진이라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소진은 단순히 피곤한 상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유효했던 생존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온 공감자는 어느 순간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동정심은 점점 무거운 짐으로 변하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은 왜 내가 해야 하지? 라는 분노와 염증으로 바뀌죠. 칼 융은 이런 현상을 약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의식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변화의 신호라고 보았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공감피로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경계 없이 공감만 하다 보면 그 공감은 결국 독이 되어 우울증과 자아 상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칼 융은 이미 이를 예견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자아가 오랫동안 침묵당하면 우리의 심리는 결국 반란을 일으킨다. 겉으로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돌파구를 향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에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로.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의 변화가 칼 융이 말한 개별화의 진정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잠깐, 만약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와 꼭 공유해주세요. 또한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를 계속 보고 싶다면 아래 감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스스로를 돌보는 것, 이기적일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온전해지는 첫걸음일까요? 칼 융은 신성한 이기심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 존재의 필수 조건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죠. 자아가 계속해서 부정된다면 온전함도 존재할 수 없다. 여기엔 분명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기 위해서는 먼저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공감자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과 관계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관계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스스로를 희생하며 숨죽였던 나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 또 다른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이제 그 관계는 서로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투영과 만남의 차이로 설명했습니다. 투영은 상대방을 단순히 역할로 축소시킵니다. 하지만 만남은 상대를 한 사람으로서 인정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심리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차원까지 확장됩니다. 융이 말한 개별화의 윤리적 요구와 연결되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더라도 나만의 진실을 살아야 한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성한 이기심은 공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화한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공감이 강박적인 의무가 아닌 의식적인 선물로 변하는 순간이죠. 결국 신성한 이기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결국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여정의 끝에는 칼 융이 말한 통합된 인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합된 인격이란
민감함과 주체성을 모두 품은 인간을 뜻하죠. 통합된 공감 능력자는 더 이상 과도한 경계심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마음을 열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자신의 경계를 지켜야 할지를 선택할 줄 압니다. 이제 그들의 공감은 더 이상 생존 본능이 아닌 의식적인 연결의 행위로 거듭납니다.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심리적 주권을 갖춘 사람입니다. 타인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 나침반에 따라 살아가죠. 그들은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같은 역할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이르렀을 때 공감은 다시 본래의 순수함을 되찾습니다. 공감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로 변합니다. 칼 융은 이를 평생의 특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이다. 공감 능력자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던 패턴을 성인이 되어 의식적인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때 금지되었던 이기심을 되찾아 그것이 더 이상 악덕이 아니라 공감의 또 다른 절반임을 깨닫는 것이죠. 잠깐, 여러분은 이 변화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강박적인 공감에서 의식적인 공감으로의 전환 말이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 여정을 나누고 탐구해봅시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하고 칼융 심리학과 온전함으로 가는 길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